안성기입니다. 지금 지구의 CO2 농도는 빠르게 증가해 350ppm을 넘어 390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350은 우리가 반드시 되찾아야 할 숫자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오늘도 하늘은 최악이었습니다. 뿌옇고 공기는 환경부는 더 강력한 대책이 This 불가피하다는 spring, Korea 입장입니다. has been choking under fine dust pollution. 굶주림으로 앙상하게 말라버린 북극곰의 모습이 한반도 찍힌 생태계 흐름도 달라지고 이상기후로 있습니다. 인한 폭염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싹이 돋을식인데 때 아닌 혹한이 Sea levels 몰아치고 있죠. rising, greenhouse gases mounting, 今日は日 glaciers 本列島は melting. 暖かい一日だったんですが、それと同時に PM2.5 の首要污染高い物为大气中直径小。 공해는 죽음으로 향한 완행열차다. 핵은 죽음을 향한 급행열차다. 환경은 선물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선물이냐죠. 열었을 때 폭탄처럼 이렇게 다가오는 선물일 수도 있고. 지구의 생물 다양성이 절반이 날아갔을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거냐. 생존하기 어렵다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다양한 환경 문제, 또 그를 둘러싼 사회 갈등. 환경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공멸하는 상황이 된다. 환경을 발전의 수단으로 삼고 파괴해온 인류. 지구 환경은 점점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폭력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상기후, 자연재해, 대기오염으로 돌아오는 환경의 반격 앞에서 환경과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 역시 이제는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우리는 이대로 희망의 끈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인류를 그리고 환경을 살릴 수 있는 탈출구는 없는 걸까요? 우리가 깨끗한 공기, 물, 흙 그리고 나와의 관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이제부터 잡아가자.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NGO들이나 시민단체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민들이 계속 서포트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시민사회 문화가 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정말 텀블러를 쓰거나 땀을 닦을 때도 손수건을 쓰거나 에코백을 가지고 다니거나 하는 그런 작은 것들을 내가 하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MBC 라디오 환경 특집 푸른 지구를 위한 그린 항해. 잠시 후 소중한 지구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일주가 펼쳐집니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아침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 항구에 닻을 내린 하얗고 커다란 한 척의 배 위로 짐가방을 짊어진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바로 그린보트, 환경을 주제로 항해하는 세계 유일의 선박입니다. 그린보트의 이번 항해에 동참하게 된 저는 카이스트 바이오민 뇌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재승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지구 환경을 이야기하는 바다 위 아주 특별한 마을. 그린보트는 2005년에 처음 시작돼서 올해로 11번째 항해를 합니다. 그린보트에 오르는 탑승자들은 나이와 직업, 성별은 모두 다르지만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려는 마음은 같습니다. 한 배에 올라 자연스럽게 운명 공동체가 돼서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마주하고 열린 시각으로 함께 대안을 찾습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그린보트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망대해에서 공동 운명체가 돼서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고 거기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바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여기서는 평등하게 같이 다 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육지에 살 때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잘 알지를 못하는데 진짜 바다에 떠서 은하수도 보고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진짜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또 우리가 한 개인의 힘보다는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지 이 사회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는 네오 로만티카호가 에코 항해를 위한 그린보트가 되어 출항합니다. 이탈리아 선박인 네오 로만티카호는 길이가 무려 220.6m, 폭은 30.8m, 무게 5만 7천여 톤의 거대한 배로 총 13개의 층에 789개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의 최고 속도는 20노트, 자동차로 따지면 시속 37km까지 속력을 낼 수 있고요. 최대 1,80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1,400여 명으로 이 중 약 100명이 스텝이고요. 40명은 그린크루라 불리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스텝들은 6박 7일의 성공적인 항해를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환경재단 홍보팀 김지은 씨는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분주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사전에는 이제 그린보트 자체를 홍보하고 모객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여기 현장에 와서는 보트 안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는 선내 신문을 제작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린보트는 프로그램팀, 귀향지팀, 그리고 모객팀 분야로 나뉘어서 진행을 하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팀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프로세스는 우선 저희 보트의 특성이 많은 게스트분들이 탑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게스트분들을 먼저 섭외를 하고 그 게스트분들의 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이제 강연 그리고 프로그램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게스트들의 강연과 프로그램은 그린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열린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태프들은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환경재단 프로그래머 조수인 씨가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육지에 있었다면 5분이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을 배 안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그랬기 때문에 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육지에서는 너무 볼 것들도 많고 너무 누릴 것도 많은데 여기에서는 딱 이 공간에 집중할 수 있어서 그리고 느리기 때문에 더 천천히 생각하고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 하나를 결정하기 위해서 몇몇의 사람들이 같이 맞물려서 일을 준비해야 하니까 그러면서 더 단합도 되고 더 서로한테 애정도 생기고 우리가 하는 일에 약간 자부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400여 명의 참가자들을 태운 그린보트는 부산을 출발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일본의 가나자와와 후쿠오카를 거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옵니다. 항해하는 동안 환경에 관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그린보트는 하나의 작은 에코 마을입니다. 환경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가 자연스러운 또 하나의 환경이 되는 거죠. 올해로 4번째 그린보트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느낀 그린보트도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고 왔다가 와보고서는 이런 거였구나 깜짝 놀랐어요. 이 여행은 뭐라 그럴까, 이 배 자체가 마을이자 학교이자 놀이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이제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제한된 공간에서 그 시간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사귀게 되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테이블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강좌 가서 옆에 앉은 분들, 그래서 서로 만나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정말 마을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강의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는 완전히 대학이고 학교고, 그다음에 또 우리 놀이 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저녁에는 공연도 있고, 그래서 놀이터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처와 폭력으로 얼룩진 지구 환경. 이젠 더 이상 도망치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취해야 할 자세를 모색하는 그린보트. 이제 소중한 지구,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주라는 주제로 6박 7일의 항해를 합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지키자는 단 하나의 마음으로 모인 참가자들.
전국 각지에서 바다 위 특별한 마을로 달려온 1,400여 명의 참가자들이 다 함께 외칩니다. 사랑은 뜨겁게, 지구는 차갑게. 자,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그린보트 여정을 함께한 저의 딸 희원이가 푸른 지구를 위한 그린항해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승 교수의 딸 정희원입니다. 저는 올해 아빠를 따라 처음 그린보트에 탔는데요. 조금은 긴장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재밌고 신기한 이 보트의 안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이 소리는요, 배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고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승객 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피난 훈련 소리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만약에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꼭 알아두어야겠죠? 대피장소로 이동하셔야 함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안전을 확인했으니 본격적으로 환경의 안전을 돌보기 위한 이곳 그린보트를 안내해 드릴게요. 환경이라는 주제로 항해하는 그린보트의 꽃은 다양한 주제로 펼쳐지는 많은 강연인데요. 그린보트에 참가한 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관심을 갖는 프로그램입니다. 때문에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사용을 절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이 하셔야 돼요. 여기는 9층 비엔나홀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이 환경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계신데요. 교수님 목소리가 되게 심각하신데 화가 나신 걸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기까지도 하는데 중요한 건 에너지 소비 줄이고 특히 아까 경유차, 휘발유차도 말씀드렸지만 석탄 화력 발전이 엄청나게 중요한 배출원이에요. 윤순진 교수님은 지금 우리가 처한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걱정하셨는데요. 우리의 그 기후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민감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생존 자체를 정말 좌우할 문제인데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아주 서서히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성을 잘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공익광고 캠페인에 참여해온 이재석 아저씨는요, 환경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셨어요. 환경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CO2 농도가 어쩌고 뭐 누가 관심 있습니까? 지금 바빠 죽겠는데 사람들이 참 잔인한 게 북극곰이 죽든 말든 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환경 문제를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대처해 왔다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눈 감고 외면하고 있는 동안 환경은, 지구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을 지내셨고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최재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기후변화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벌어질 생물다양성의 감소 문제가 사실은 더 무서운 일이거든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 이상 오르지 않게 하자고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토의를 한 건데, 저희 생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2도도 너무 높아요. 지구의 평균 온도가 2도가 오르면 저희 생각에 자칫하면 지구의 생물다양성 절반이 날아갈 것 같은 걱정이 들어요. 지구의 생물다양성이 절반이 날아갔을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거냐, 그거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온난화의 책임이 누가 돼 있느냐, 이런 차원으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도 중요하지만 이 단순한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생물 절반을 멸종시킬지도 모르는 기후변화.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또 다른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최강욱 변호사님은 기후재해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 즉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셨어요. 아무래도 경제적 약자가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그 인권 침해를 받는 대표적인 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특히 이제 바닷가 또 농업을 하면서 환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가장 1차원적인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님과 함께 환경과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신 윤순진 교수님이 덧붙여 이야기하셨어요. 가난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죠. 이게 기후 재난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고요. 또 강도도 굉장히 세고 또 기후 변화에 대한 예고 기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정보 기술 이런 게 발전돼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재난에 취약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 기후 변화를 야기한 책임과 그 피해로부터 보호되지 않는 정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크다는 거죠. 책임이 적은 나라가 훨씬 더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비용도 그래서 훨씬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후 불이라고 하고 이거는 국가 간에도 발생하고 교수님의 말씀대로 사회적인 약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환경 문제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국가 간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자가 더 피해를 보는데 생태계에서도 역시 인간보다는 동물 피해가 심각하다고 해요. 8층 그랜드홀에서 서울 숙문중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가르치시는 신경준 선생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우리 기린 사슴친구가 쓰레기를 밟죠. 그래서 그 소리 때문에 포식자의 표범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신경준 선생님의 강연 주제는 바로 해양 쓰레기를 줄이는 나만의 재활용 방법. 인간의 이기심과 무지함이 동물에게는 얼마나 큰 위협을 가하고 있는지 해양 오염의 실태를 알려주시네요. 네, 우리가 무심코 사용 후에 버리게 되는 대표적인 쓰레기가 플라스틱인데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빨주노초파남보 색깔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그럼 물고기들이나 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먹잇감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먹다가 목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거북이처럼 코에 막혀서 누군가가 발견하지 못하면 그 상태로 생명이 단축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거죠. 보얀 슬래시라고 하는 친구는 남태평양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쓰레기를 모으는 직업 회사를 차렸죠. 18살 친구가.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안가에 생각 없이 버리는 쓰레기는 깊은 바닷속 동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했고요. 너무 많은 쓰레기가 먼 바다까지 퍼져버려서 누구 하나 손댈 수 없었는데요. 포기해야 할 것 같았던 이 문제가 한 고등학생의 작은 아이디어로 조금씩 해결되고 있네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환경에 기울이는 작은 관심과 행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요.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최강욱 변호사님은 환경오염에 관한 법이 너무 미흡하다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단속이라고 표현되는 그냥 행정법적인 제재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경유차에서 오염물질을 지나치게 많이 배출을 하면은 그 차량 운행을 중단시킨다거나 아니면은 또 세금을 좀 부과해서 부담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런 걸 점점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한다거나 이런 차원밖에.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죠. 제주 올레길 서명숙 대표님 역시 환경에 관해서는 좀 더 강력하게 규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다른 규제는 완화할수록 좋을지 몰라도 환경적인 규제는 더 강화하는 추세로 전 가야 된다고 봐요. 높이, 오폐수 시설, 축산 폐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제주도는 강화하는 추세로 가야 된다고. 이번에 제주지방검찰청이 환경사범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환경 특화 검찰로 지정이 되고 대검에 의해서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법규도 재검토도 하고 적용도
좀 더 강하게 하는 쪽으로 그랬는데 검찰만 그럴 게 아니라 행정, 사전에 행정적 제도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과연 환경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최재천 교수님은 중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미세먼지는 우리가 몇 가지만 포기하고 제대로 접근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냥 일화를 소개할게요.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의 공기가 무지무지 깨끗했습니다. 이게 일종의 반증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돼요. 우리나라도 화력발전소 상당히 강력하게 필요하면 한동안 멈추는 한 있더라도 하고 경유 자동차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전부 전기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전기차 타고 부산까지 못 가서 그렇지 서울 시내 안에서 전기차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한편 이화여자대학교 건축학과 강미선 교수님은 성급한 법 규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지금 사실은 법을 너무 또 급하게 만들어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을 만드는데 뭐 창문의 퍼센티지 이런 걸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런 걸 규제를 일단 딱 하면은 야 에너지를 덜 쓰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모든 그 건물의 문제를 그 소위 필지 안에서 해결하도록 하거든요. 그걸 좀 바꿔야 돼요. 사실 주차장도 그 필지 안에서 해결해야 되고 무슨 에너지도 그 안에서만 이렇게 따지고 그러는데 그걸 조금 지역이 함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면은 주차장 같은 게 꼭 집안에 있지 않아도 동네에 뭐 학교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쓰게 하고 조금 더 거주 환경을 편하게 만들어주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문제는 중요해요. 하지만 환경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최재천 교수님은 무엇보다 환경 문제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못 세운 거는 제대로 된 자료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중국한테 뭐라고 항의를 하고 싶은데 우리 국내 자료가 확실하게 있으면 중국에게 뭐 툭하면 30%니 50%니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있으면 뭐 42%다 이게 나오면 중국 정부에다가 우리가 항의할 수 있죠. 보라 이만큼. 근데 우리 데이터도 없는 주제에 중국에다가 그냥 투덜거리기만 했지 중국에다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통계 자료를 이제부터 잡아가자. 저는 이참에 기왕에 나빠진 거, 우리 시민들도 조금 이걸 인정해주고 이게 하루아침에 풀릴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정부가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MBC 라디오 환경 특집 푸른 지구를 위한 그린 항해를 듣고 계십니다. 제대로 미쳐버렸다고. 그러면서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고. 제주도가 워낙 좁잖아요. 누구 집 딸이란 거 다 아는데 그 집 딸이 서울 가서 뭐 한다고 그랬는데 제주도 가서 다니면 네가 도로공사 직원도 아니고 왜 그런 걸 해야 되냐. 네가 길을 왜 내야 되냐. 이러면서 했던 그 어머니가 지금은 그 올레시장에서 이곳은 그린보트 8층에 위치한 그랜드 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제주 올레 설명숙 대표님이 제주 올레길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계신데요. 올레길의 인기만큼이나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제주는 바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바로 마을 길 앞에 딱 대놓고 짓지 않고 골목을 이렇게 길게 넣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서 집을 숨기듯이 집어넣어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집에서 나오는 들고 나는 골목길이 이름이 올레입니다. 제주어로.
바람을, 자연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환경에 맞춰서 살아가면 된다는 자연 친화적인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올레길. 만드는 과정에서도 환경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핸드메이드, 손으로만 삽과 곡괭이, 도구를 쓴다면 삽과 곡괭이, 포크레인이나 뭐 지게차나 경운기나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제주도의 바닷길이기 때문에, 그다음 숲길이기 때문에 삽과 곡괭이와 인간의 손 노동력만 갖고 낸 길이에요. 그리고 폭은 1m를 넘지 않는다. 폭이 아무리 좁아도 사람은 나란히 걷지 않고 뒤이어서 걸으면 걸을 수 있고, 나무 한 그루와 한 그루 사이를 걸으면 되잖아요. 나무를 잘라내면 안 되는 거고, 나무 하나 키우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데 인간이 걷자고 나무를 잘라내거나 그 안에 토지를 변형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주 올레 서명숙 대표님은 올레길이 환경 파괴의 방패가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다. 하지만 올레길이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걱정하시는데요. 최근에 사람들의 발길로 인해 병들어버린 보라카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명숙 대표님은 그 해결 방안을 하나 짚어주셨어요. 보라카이 같은 게 바로 전형적인 그런 경우거든요.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갔던 데가 수용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수용되고, 지어지는 것 이상의 건물이 지어지고, 어느 정도 규제가 사전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재앙 같은 상황을 만난 거죠. 그래서 계속 무슨 리조트를 짓고 카지노를 짓고 무슨 엄청나게 그 자연을 때려부시는 개발을 해야지 관광으로 연결된다고 아직도 생각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길 하나만으로도 그 자연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주면서도 수익도 마을 작은 가게, 작은 숙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해법 중에 하나가 길이다. 원래 이번 수업은 제가 이렇게 형님 누님들은 와주실 줄 모르고 뭐 고민 상담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히 형님 누님 앞에서 고민 상담, 뭐 인생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듣고 싶은 얘기를 할게요.